캐대헌이 있기까지 전통문화의 새로운 변화, 그다음에 세계유산이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가, 그다음에 전통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크게 나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요, 아나운서 오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익산 미니총과 함께하는 세계유산에서의 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캐대헌이 있기까지 전통문화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세계유산 도시를 바꾸다, 전통과 현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덕택 선생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덕택입니다. 큰 덕을 베풀어야 된다. 과연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캐데몬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캐데헌 얼마 전에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도 사실 많은 관심과 또 각광을 받았잖아요. 현장 전문가로서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발전을 했고 또 오늘날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저도 캐대헌이 이렇게까지 뜰 줄 몰랐습니다. 쭉 이렇게 쇼츠라고 하죠.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캐대헌이 뭐 거의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미국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요소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전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러면서 또 서울의 명소들을 다루고 한국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을 다룰까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몇 해 전에 여러분들 영화 파묘 기억하시죠? 네. 사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무당, 굿이라고 했으면 다들 미신,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회피하고 뭔가 비계하고 비이성적이요. 네, 또 그렇게 금기시 되기도 하고요. 했었는데 사실 파묘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습이고 우리 문화의 특징이다. 이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한 30년 걸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문화적으로는 여러분들 찬찬히 지난 10년 동안 K컬처의 성과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게요. 올해 데몬 헌터스가 캐대헌이 떴죠. 자, 작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면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전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을 탔죠. 자, 우리 생전에 아카데미상 받을 줄 몰랐지 않습니까? BTS도 떴고, 그 다음에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았어요. 자, 이제 뮤지컬, 영화, 문화, K-팝 어느 부족한 장르 없이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날 불쑥 태어난 게 아니라 좀 올라가면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경제적인 안정. 두 번째는 민간 전문가들이 나서서 우리 문화의 특징을 잡아내고 거기에 대한 전 국민적 자부심이 생긴 거죠. 특정한 기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생긴 문화가 아니라 독자적 문화고 우리 문화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행정적으로 좀 돌아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제 그 전에 그 보수적인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과 다르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세요. 정책의 첫 번째 변화는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 문화 예산이 1%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거치면서 올라가다가 좀 다시 지난번에 윤모 씨 때문에 고꾸라졌다가 다시 그걸 살려야 되는 지점이 됐는데 나라에서 문화를 하나의 중요한 정책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뭘 하셨냐면 한민족 원형, 우리 문화 원형이 뭐냐 하는 걸 한 2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100가지를 추렸는데
이게 추리다 보니까 문제가 100가지 너무 많죠. 하다못해 뭐 떡볶이, 김치, 짜장면까지 들어갔고 5만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것들을 추렸습니다. 소나무 뭐 이런 것들, 대나무까지 다. 근데 요걸 잘 계승하신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100가지는 너무 많으니까 이걸 그룹핑을 하죠.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영토, 뭐 그다음에 강역을 상징하는 것들, 뭐 이렇게 문화유산 쭉쭉 한 다음에 이거는 민간에 맡기면은 아직 산업화가 힘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끌어내기 힘드니까 국가가 나서서 좀 도와야 된다 해갖고 한 브랜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 사업이 나중에 한 스타일이 되었지만 사실은 전 브랜드가 맞다고 봅니다. 브랜드 아래 스타일이라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한자가 들어가는 육형제가 태어납니다. 한식, 한글, 한지, 한국음악, 한옥 뭐 이렇게 해갖고 6가지가 생겨서 국정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류는 그 당시에 별도로 움직였습니다. 한류 1.0, 2.0, 3.0 따로 움직였는데 3.0 시점쯤 되니까 사실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 뭐 K-드라마나 K-팝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게 뭐냐? 소비자가 변할 수 있고 소비자가 나이 먹으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추석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한 조용필 형님, 사랑하는 팬들 많죠. 오빠 오빠 부르던 그 아가씨들 지금 다 50대, 60대 아줌마 할머니 됐습니다. 자, 이렇게 K-팝, K-드라마 같은 한류는 변동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서부터 정책에서 전통 문화와 한류가 같이 가는 K-컬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날개죠. 현대적인 K-드라마, K-팝, 뭐 다양한 K-뷰티, K-뮤지컬 이렇게 오늘날 소통되는 대중적인 산업화가 가능한 분야와 산업화 더디지만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K-컬처 한 스타일 이게 합쳐지면서 K-컬처로 이야기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이제 그 아카데미상도 타고 또 뭐 노벨상도 타고 이런 성과들이 만들어졌죠. 그걸 되돌려서 한번 외쳐볼까요? 그럼 네. 제가 따단 따단 따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해주세요. 따단 따단 따. 대한민국. 그 전라도니까 이 흥을 아시고 네, 흥이 이 넘치죠. 추임새들을 잘 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화적 자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간 분야, 정책 분야, 시대적으로 성숙되면서 비로소 이제 K컬처가 한 발 한 발 발전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K컬처가 당분간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실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게 제가 일 때문에 한 달에도 서너 번씩 고궁에 들어가는데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고궁에 들어가면 외국인의 70% 내지 80%는 다 한복 입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로망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면 서울에 가면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오는 게 하나의 관광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이 사실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경복궁에 가면 예 제가 외국인 같아요. 예. 예, 아마 그런 경험들 예, 충분히 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K 컬처 예, 문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각광받는 이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 대중문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일단 완성도가 높죠. 뭐 토니상에서 뮤지컬을 인정받은 것도 한국이 만든 뮤지컬이지만 브로드웨이가 보기에도 완성도가 높고 특히 이제 K-드라마, K-팝도 보편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K-드라마는 사실 이제 멜로드라마가 많았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연사마, 배용준의 겨울연가. 세상에 그런 러블리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일본의 아줌마들이 배용준 때문에 지금도 남이섬을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BTS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뭐 BTS가 노래도 잘하고 특히 춤, 한국 아이돌의 이 칼군무는 뭐 대단하죠. 10대 때부터 교육받아갖고 정말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데 과거 그 전에 아이돌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번에 캐대원의 골든도 그렇고 BTS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서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사실 이제 야 한국 가수인데 왜 영어를 섞어서 부르지? 좀 그렇게 국수주의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시장이 아니라 세계인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 표현의 방법인 거죠. 이제가 이번에 골든을 작곡하면서 일부러 한국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깜짝깜짝 놀란대요. 외국 애들이 그 발음을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한다고. 자, BTS는 보편적 메시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담고 있어요. 괜찮아. 넌 소중한 존재야. 넌 아름다운 존재야. 이렇게 힘을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한국의 문화는 우수해, 뛰어나 이런 얘기를 안 하도요. 사람들은 저 메시지를 내고 있는 발신자가 누구냐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비틀즈가 영국 사람이라 좋아하세요? 그건 아니죠. 근데 비틀즈 음악을 듣다 보면은 리버풀을 가고 싶고 그런 것처럼 거꾸로 그들이 하는 그 완성도 있는 예술을 통해서 야 저들이 자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이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되게 불안한 나라였고 그 앞 세대에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없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고 가난한 나라였다고 하는데 저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뭘고 저들의 에너지는 뭘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캐대원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한국의 다양한 명소들 보여주죠. 남산타워도 보여주고 낙산 산성의 그 한양도성에 그 진우와 루미가 데이트하던 코스에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예? 외국인들이 갑자기 몰려가지고 거기서 인증샷 찍겠다고 하니까 거기 상가의 커피숍들 주말에나 되던 데들인데 요새 그냥 막 북적북적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류, K컬처, 문화산업 얘기했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지만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건 뭐냐면 결국 실력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잠깐 바짝 띄울 수 있지만 결국 가진 것은 컨텐츠의 힘, 우리의 진정성.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서구의 사람들이 중국, 일본, 한국 구분 못하죠. 그들이 봤을 때는. 뭐 물론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좀 시끄러우면 차이니즈, 깃발 따라서 조용히 다니면 재패니즈, 요란한 아웃도어 입고서 셀카 찍는 사람들 코리아. 자, 농담이고요. 우리가 반성해야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세계가 한국을 K컬처를 한류를 새롭게 바라보는 건 한 세대에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뭐 전라도 사람들이니까 잘 아시죠? 흥, 신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 전통은 좀 고루하고 보수적인 거 하고서 좀 감추기도 하고 왠지 세련되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세련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그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멋과 재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세대를 아울러서 공감할 수 있는 게 오늘날 K컬처가 이렇게 자리 잡는 그 베이직한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결국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메시지, 보편적인 메시지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또 실력과 진정성, 콘텐츠 힘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한 주제 지금 이야기만 나눴는데요. 벌써 30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를 듣고 공연을 들을까요? 아니면 얘기를 먼저 하고 얘기 먼저 지금 저희가 열기가 좀 오르고 있으니까요. 얘기 더 이어서 듣고
그 다음에 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10년째예요, 선생님. 네. 오늘 마침 또 일찍 오셔서 미륵사지도 다녀오시고 또 이거 행사장에는 이제 왕궁도 둘러보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올 상반기에는 익산역 앞에 있는 구도심에 갑자기 그 병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일제 때 의원인데 그 건물 그대로 삼산의원. 네, 삼산의원에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하러 다녀왔는데 이렇게 또 1년 만 바로 반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익산 저 어렸을 때는 일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남성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일이 남성고 출신들이 이 지역 인재들이 많이 나온 학교라는 기억이 나고요. 하나는 일이 열차 폭파 사고 그 유명한 돌아가신 이주일 씨, 정주일 의원이 하춘아 얻고 뛰었다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익산이 이제 호남에 어떻게 이제 관문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죠. 물론 이제 전라도라는 말에 전주와 나주가 있고 관찰사는 전주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호지방에서 충청도에서 바로 넘어오면서 전라도 문화권, 호남 문화권의 시작이 익산이었지 않았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한 문화권부터 시작해갖고 이 익산이 꽤 오래된 역사 문화 자원이 있고 나름 이렇게 좀 역사적인 자원들이 풍부한데 그 동안에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는데 10년 전에 사실 제가 세계 무형유산 축제 사회 보러 천만송이 축제 때 한번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 10년 만에 다시 오늘 미륵사지도 다녀오고 금마면 거쳐서 왕궁리까지 와보니까 익산이 이제 세계 유산인 이 백제 역사문화 지구에 대해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기 시작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확산됐고 이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유효하게 뭐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축제 더 나아가면 그게 이제 관광 자원까지 활성화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반 시설들이 하나하나 많이 갖추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9시에 왔거든요. 9시에 와가지고 일부러 오늘 우리 민해총 또 사무국장님이 또 기사 노릇하면서 왕궁리에 가서 2시간 동안 박물관부터 유적 살펴보고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한테는 10년간 익산이 얼마나 발전하고 준비가 된 모습들을 느낄 수 있어서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이 세계문화유산, 백제 역사 지구인데요. 뭐 캐대언을 통해서 서울의 곳곳이 지금 명소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 방금 해주셨지만 이 지역들도 충분히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뭐 좀 덧붙여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마 이제 좀 저희가 공연을 보면서 한숨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초창기에는 이제 세계유산, 그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3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계유산은 어떤 명소, 고궁, 사찰 이런 건축물이고요. 두 번째가 인류부형 문화유산이라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연결되는 아까 제가 식전에 몇 번 말씀 나눴지만 판소리, 뭐 그다음에 무엇을 만드는 핸드메이드 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유산이고 또 예술 분야가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록유산이거든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엄청나게들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경쟁이 치열한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는 순간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로 봤을 때는 안동 여러분들 하회마을 아시죠? 하회마을이 2번 정도 어떤 그 점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엘리자베스 여왕 다녀가시면서였어요. 영국에 어쨌든 뭐 우리라는 다른 입헌군 주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가면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집인 충효당에서 신발을 벗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뭐 이 얘기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소재가 됐죠. 여왕의 신발을 벗겼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나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신라시대 때 고찰이었던 봉정사에 다녀오시고, 뭐 이런 안동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가시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그 안동 하회마을 입구에 가면 유네스코 지정된 인류 무형유산인 하회 별신굿이라는 탈춤이 있어서 그 전수관에 갔다 왔는데 매일매일 2시에 1시간짜리 공연을 하는데 평일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석 극장의 70% 거의 5, 60%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말도 안 통하지만 탈춤을 구경하고 하회마을을 걷고 합니다. 이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 무형유산이 된다는 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요소가 되는 거죠.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꽤 많습니다. 내년에 안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축전도 하는데 도산서원, 병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3개 분야에 4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안동이 관광, 체험, 축제로 엄청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안동을 새롭게 인식하고 안동을 관광의 목적으로, 축제의 목적으로 찾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해외 사례로 가면은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계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기억하실 텐데 아비뇽이라고 하는 도시는 되게 시골입니다. 프랑스에서. 근데 전세 카톨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아비뇽의 유수라고 교황권과 임금의 황제의 권력이 충돌할 때 아비뇽에다 교황을 유폐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그 교황권이 황제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황권과 세속의 그 제후의 권력이 부딪혔을 때 아비뇽의 유수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때 교황이 좋아했던 와인이 있었는데 그 와인이 지금도 유명합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교황이 좋아했던 와인 해가지고서 하는데 아비뇽은 그렇게 시골에 고성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비뇽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아비뇽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아비뇽 축제라고 하는 예술축제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연극으로 시작했는데 연극, 음악 점점점 장르를 확장하는데 아비뇽은 돈을 내고 축제를 보는 참관객들도 있지만 뭐냐면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와서 거기서 내 작품을 선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하면은 제가 그것을 기획자로 보고서 저 작품 너무 좋으니까 내년에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야지. 이런 아트마켓의 역할을 하는데 세계유산이라는 오래된 역사의 공간, 교황의 역사가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런 음향 조명이 다 갖춰진 극장도 많지 않고 야외에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성벽 아래에서 잔디밭에서 나무 밑에서 이루어지는데 역사, 문화, 자원과 예술이 어우러져 갖고 아비뇽 축제는 전 세계 예술인들이라면 꼭 가야 되는 축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클래식 쪽에는 바이로트나 또 뭐 이제 짤츠부르크 이런 게 있다면은 다른 예술 장르에서는 바로 에딘버러와 그다음에 아비뇽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역사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이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에 소통하면서 유효한 가치를 계속 가져간다면 사람들은 그 공간에 방문하고 싶고 그 공간에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 뭐 잠시 후에 또 구체적인 얘기 나가긴 하겠지만 익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익산의 역사, 세계무산, 무형유산 등 이 전통문화도 지역을 대표하는 컨텐츠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저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익산시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광고 듣고가 아니라 음악 공연 듣고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동건 색소포니스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한예종 예술사 졸업, 대전 예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해외 유수의 대회에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현재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그리고 노바파스 음악중고등학교에서 또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곡과 제법 잘 어울리는 무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색소포니스트 송동건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송동건입니다. 브라보, 브라보. 네, 이렇게 익산의 백제 세계 유산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것들을 얼마든지 발전시키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익산 시민분들도 지금 많이 와주셨는데 익산시가 익산시가 또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까요?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된 일을 30년 가까이 해왔고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제가 고창 세계유산 축전, 순천 세계유산 축전 다녀오고 또 미디어 아트도 평가하러 다니고 했으니까 좀 익산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관광과 또는 어떤 활성화에서 유효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데 제가 경험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단점, 귀기. 익산 관광은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황금 비빔밥 갖고는 약하죠. 사실 관광의 목적 중에 하나가요, 맛있는 거 먹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아무리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에펠탑을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파리에 미식이 없다면 파리 우리가 매력 있게 생각할까요? 이태리 뭐 로마도 가고 이태리 와이너리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명소를 보고 문화유산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그럼 관광에서 중요한 요소는 먹거리입니다. 매력 있는 먹거리. 전주 한옥마을에 오면 전주 비빔밥이 어쨌든 가까이에 있고 막걸리 골목이 있고 또 안동에 가면은 찜닭 뭐 그다음에 국시 기타 등등의 안동 또 강고등어 음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대전이 유명한 노잼 도시였습니다. 재미없는 도시, 개성 없는 도시. 왜냐 팔도에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팔달사통 좋기는 한데 개성이 없어요.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이 옛날에 뭐였는지 아세요? 묵밥이었습니다. 왜 묵밥이 유명해졌냐? 고속도로 정체하면은 빨리 먹고 그 밀린 시간에 후다닥 시켜 먹고 갈 수 있는 게 묵밥이에요. 그냥 말아가지고 후루룩 먹으면 되니까. 그게 그렇게 사실 매력은 있지 않죠. 네? 자, 그런데 성심당 하나 때문에 대전이 이제 빵집 순례하는 사람들한테 성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심당 짝퉁들이 나온다고 해서 대전이 성공했을까요?
성심당을 영향을 받았지만 디저트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성심당과는 다른 소규모 디저트 카페들, 빵집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전주에 가면 성심당 말고도 상당히 감각 있는 디저트 카페들이 많어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기차 타고 와서 대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익사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사실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그럼 인위적으로 무슨 거리를 한번 만들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수원 화성 앞에는 통닭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작년 재작년 불과 최근에 했던 축제가 있어요. 김천하고 김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김밥 천국의 줄임말이 김천이에요. 그래서 김천이 김밥 축제를 만들었어요. 이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김천, 저 KTX 김천 구미 김천역 쓰는 경상북도에 경상북도가 죄송하지만 음식이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요리가 별로들 없는 도시인데 김천이라는 이야기를 김밥 천국과 연계시켜갖고 김밥 축제 만들었습니다. 구미에서 라면 축제합니다. 그럼 뭐 구미에 라면을 잘 끓이는 생활의 달인이 있느냐? 구미에 농심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재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음식 관련 축제들은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산, 백종원 하나 때문에 떴죠. 죽어가던 시장, 백종원이 들러붙어서 자기 고향이라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먹거리 타운을 만드는 거, 골목을 조성하는 건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곱창 골목, 순대 골목, 치킨 골목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구도심 활성화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젊은 셰프들, 창업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거리를 만들 거냐, 아니면 한 가지 음식을 가지고 특화시킬 거냐, 이런 고민을 해서 좀, 왜냐하면 음식이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 와서 교통이 좋으면요, 낮에 와서 보고 대충 밥 먹고 귀가를 해버립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그 머물러서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반주를 하시게 되죠. 술을 먹으면 숙소를 잡고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관광 유발 효과가 커져요. 숙소도 잡고 다음날 아침도 먹고.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골목 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구도심 사업하고 해서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시에서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게 익산에 왔을 때 대표적인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지, 기존에 있던 요식업 협회가 하는 뭐 맛집 소개하는 그렇게 접근하셔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경험치로 좀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좀 행정이 좀 앞에서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요. 시와 함께 교육청이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의 세계유산, 무형유산을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자유시간이니 체험학습이니 이런 거 있습니다. 이때 지역에 지금 아마 세계유산 중심으로 하는 체험학습은 꽤 많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세계유산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익산이 직접적으로 등재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게 판소리예요. 호남에 엄청나게 많은 명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우리가 동편제, 서편제 가기 전에 이 충청도와 이 지역에 걸쳐서 중고제와 동편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서편제, 보성소리가 나왔는데,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아닙니까? 제가 지역의 향토 사학자분님하고 얘기 드리니까 이 지역에 100여 년 전, 문해로 해서 100여 년 전, 150년 전에 유명했던 명창들이 남아 계시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오다 보니까 조통달 명창 전수관도 있고, 조통달 명창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국립창극단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유태평양이에요. 그럼 판소리라는 문화가 하나 있죠. 여기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농경지에서는 농경문화에서 중요한 유산이 있는 게 농악이 있었을 거예요.
농악이 이 지역에 농악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유산 중에 이리 향채 줄풍류라고 또 남아 있습니다. 이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아니지만 이런 무형유산들과 기존에 있던 세계유산 이런 것들이 연계해갖고 유무형이 같이 복합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세계유산이니까 이거는 백제시대 그다음에 불교유산 이렇게 스코프를 작게 잡지 마시고요. 여기에 판소리, 농악, 우리 지역이 가진 무형유산들도 같이 결합해서 축제나 교육 체험에 좀 확장하는 그래서 시도 애쓰셔야 되겠지만 교육청이랑 같이 하시면은 조금 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효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익산의 산업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보석 가공 사업 아닙니까? 단지도 있고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10분만 걸어가면은 종로 3가 보석 상가입니다. 오늘과 내일 종로구가 앞장서 가지고 종로 3가 주얼리 축제를 합니다. 그래갖고 길 막고서 거기다 이제 그 포리마켓도 해서 저렴한 가격에 귀금속도 살 수 있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귀금속 경진대회, 디자인 경진대회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귀금속, 익산의 전통문화와 연계했을 때 그럼 백제유산 중에요. 정말 뛰어난 공예 문화가 있습니다. 금동대학로. 그리고 아까 박물관에서 봤지만 그 웅장한 치미, 그 다음에 수막새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백제 이상의 문양들, 이런 걸 가지고 보석 가공과 연계시켜서 새로운 굿즈도 만들 수 있고 디자이너들에게 한번 경진대회, 디자인 경진대회 이런 것들에서 디자인 전공하는 각 전국의 대학생들 익산이 후원해가지고 한번 대회 같은 걸 하고 지금 하던 축제들을 좀 더 온라인까지 확장해서 한다면은 익산이 가진 보석 산업이라는 중요한 산업 자원과 역사 문화 자원, 디자인을 결합한다면은 축제도 확장이 되고 익산의 보석 산업도 알려주고 여기서 더 좋은 문화 상품들도 만들어질 겁니다. 캐대원 때문에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이 오픈런을 했다는 얘기는 뉴스로 들으셨죠. 사실 제가 방학 때마다 수도권의 주요 박물관을 찾아가는 게 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 있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아침 8시부터 그냥 그렇게 줄 서가지고 오픈런 됐다고 해서 내가 저 틈에서 오픈런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전국에 물론 서울에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각 시도마다 해서 한 16개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굿즈 판매액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거의 90%는 용산에 있는 80-90%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매출일 거예요. 그 동일한 상품들이 여기 익산에도 있고 뭐 경주에도 있고 다 있는데 아마 올해 300억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캐대안의 영향이 컸죠. 근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여긴 주로 고궁에 몇 개 안 되는 샵이 있고 그다음 뮤지엄 샵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로 코리아 헤리티지 몰이라고 해서 KH 몰이라고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도 지난해 100억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올해 150억 이상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미 공공에서 했던 사업들이 중소기업 그다음에 디자인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하고 해서 사실 공공의 사업들이 이렇게 옛날에 히트 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되게 민간이 하는 일들이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그다음에 국가유산진흥원 이런 애들이 이미 그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젊은 디자이너들이랑 협업하면서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도 좀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은 세계로 나가기 전에 뭐냐면 수도권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알려줘야 이것이 세계로 나가는 거지 여기서 무조건 세계를 지향하는 건 너무 성급한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이 가진 문화 자원들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한다면은 익산의 보석 사업과 연계해서 좋은 굿즈, 문화상품, 디자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이랑 좀 더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과 접목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숙소입니다. 숙소 문제. 몇몇 도시들이 가보면 콘텐츠는 정말 좋은데 저녁에 머무를 적당한 공간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호텔들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또 이제 민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씻는 문제인데, 욕실이, 깨끗한 욕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게 미흡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합리적 가격에 적당한 숙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성수기나 무슨 행사 때는 왈칵 몰리면은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도시로 가거나 떠나게 되고 하는데, 이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뭐 그럼 익산과 제일 붙어 있는 어느 도시와 연결을 해서 분산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금토일 아닙니까? 금토일에 기차 타고 차를 가지고 익산까지 오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익산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멀어요. 30분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들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금토일에 움직일 수 있는 시티 투어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대개 저도 지자체에 가서 보면은 그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돌아봅니다. 하다 보면은 굳이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냐 좀 고민이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럼 지금 시티 투어 설계들을 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보셔서 과연 이것이 익산을 찾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중심으로 돼 있는 건지, 우리 행정 중심으로 돼 있는 건지, 이것이 무언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자랑하려고 하는데 집중됐는지, 참가한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먹거리랑 설계는 잘 됐는지 한번 민감하게 검토하셔서 시티투어만 좀 설계를 바꾸셔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화두 삼아 몇 개 드리니까, 이 자리에 혹시 뭐 이제 또 공공에서 공직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쓴소리지만 많은 경험치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인 거죠, 선생님? 예. 예, 바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예, 그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단어만 틀리셨어요. 예, 내용은 저희가 그래서 이해를 항상 했고요. 예. 소비자 중심, 네. 수요자 중심으로 네. 생각해라. 네,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아, 제가 한 말이 아니다 보니까 카피를 잘못했네요. 네. 사실 이렇게 귀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먹거리, 또 유무형 자산을 결합해서 교육 프로그램과 또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 또 축제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보석의 도시이니 이런 것들도 굿즈 상품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는 숙소 문제, 시티 투어 어떤 코스 개발을 좀 수용자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익산문화관광재단 저희 김세만 대표님도 지금까지 계시다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는 척 하시면서 나가셨는데, 일부러 나가신 건지 진짜 전화를 용무가 있어서 나가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살짝 들으셨고요. 또 마침 우리 익산시 미식위생과의 최순 과장님도 와 계시거든요. 아마 혹시 이따가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아마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런 전통이 단순히 과거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또 유용한 가치를 갖고 발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전통문화에 대한 강의나 수업이나 이렇게 토론회 가서 이제 처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통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이런 선입관부터 깨야 된다. 뭐냐? 전통은 오늘날에 통해야 가치가 있다. 오늘날에 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박물관에 가 있고 화석화돼 있고 책자 속에만 존재하는 게 전통이 됩니다. 1차로 계승하고 보존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전통에 대한 입장은 그랬습니다. 왜냐? 일제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단절됐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복원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 게 1차적 목표였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물관화되고 화석화되고 재미없고 나와 관련이 없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 왠지 올드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의 가치는 오늘날 통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통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전통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생명력을 상실하면은 다시 책 속에서나 보고 영상으로 보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왜냐? 문화도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생성사멸을 합니다. 문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시점에 피크에 왔다고,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것이 좀 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있죠. 지속 가능성을 찾아야지. 전통이니까 소중해. 여기에 이 명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확장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말 중에 전통은 오래된 미래다.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2025년, 21세기 초반의 문화가 한 세대가 지내고 두 세대가 지나면요.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전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계승했지만 미래 세대의 전통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다. 우리는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미래를 이어준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통은 오래된 미래라는 말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통의 가치는 그리고 오늘날 지금의 이 현재를 통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익산의 모처럼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유산, 문화유산 등재 10년이기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익산 시민이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라는데 브랜드를 구축하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대의 유효한 가치로 지속 가능하고 이것이 더 활용이 돼서 공연이나 예술 또 축제나 관광까지 나가는 거는 주도적으로 하는 건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주인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옆에서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또 자꾸 감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행정은 루틴대로 좀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결국은 모여서 익산이 발전하고 이 콘텐츠들이 더욱 유효하게 더 좋은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와 눈빛만큼 저는 익산이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올해로 이제 10년째가 됐습니다. 그 선정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죠. 그리고 10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관을 비롯해서 익산 시민분들, 문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이렇게 10년도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헛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근차근 준비해가다 보면 저희도 익산 캐대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익산 민예총과 함께하는 세계유산에서의 담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 행사가 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주관하신 익산 민예총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한덕태 예술 감독님, 덕택의 이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시민으로서 또 어떤 역할들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될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애쓰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